다른 나라들한테도 뭔가 이익을 얻게 하려는 협상 전략 플러스 8년 전보다 더 심하게 중국을 공격하려는 속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철회되거나 완화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물건값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정준 세무사입니다. 몇 년 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팁 드릴 테니까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데요.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트럼프 속내는 트럼프가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건대 사실 우리는 트럼프의 속내도 중요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여태까지 미쳐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크게 미쳐왔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 25% 지금 90일 유예를 하긴 했지만, 유예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 처음에 기본관세 10% 때리고 상호관세 나라별, 우리나라는 25%였죠. 90일 유예 말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발표했을 때만 해도 미국 증시도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우리 증시도 사실 3일, 4일 연속으로 빠졌었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 한 3, 4일의 하락률이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만 봐도 역대 세 번째 정도,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다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코로나 때, 그리고 하나 더 친다면은 밀레니엄 파동 2000년 때, 요 정도가 굉장히 큰 하락이었는데요. 거기에 버금가는 하락이 트럼프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어찌 보면은 우리들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 5가지, 10가지, 20가지의 이유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역시 5가지, 10가지 이유로 떨어지는데요. 최근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트럼프의 입,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주의 깊게 더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90일 유예가 나온 지금 상황에서는 또 안정을 찾았니? 맞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고요. 왜냐하면 90일 유예 발표 전까지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굉장히 확대되었던 상태고요. 우리나라 지수만 보더라도 위아래 꼬리가 거의 10% 이상, 5%가 빠지다가 5%가 오르기도 하고, 근데 최근 한 2, 3일 정도는 하루의 진폭이 한 1, 2%로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한번 우리 거래소 차트를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가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시기인데, 바로 3월 말이었죠. 3월 28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마이너스 1.89% 빠졌고요. 그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는데 3%가 빠졌습니다. 3% 빠진 다음 날은 1.6%가 오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2%, 3%씩 빠지다가 결정적으로 야, 이제 상호관세까지 매길 거야 했을 때 4월 7일 날 우리나라 증시 5% 빠졌고요. 그 다음 날도 시초가가 높게 나왔었는데 결국은 다 밀리고 보합권 마감. 그 다음 날은 이제 최저점이었는데요. 4월 9일 수요일 날 1.74%가 빠졌던 이날이 최근 단기의 저점이었는데요. 이 저점을 찍고 지금 4일 동안 올랐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유고요. 특히 어제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틀 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수 변동성이 클 때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땐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지수 변동성이 적다라는 얘기는 오를 때 조금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조금 올라요. 어느 게 더 좋냐? 변동성이 적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서 그동안 단기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트럼프가 처음에는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한다고 하고, 특히나 너네 보복하면 큰일 나라는 걸 중국에 대해서 보여주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일단 협상을 다시 할게. 아까 이제 최초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속셈은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8년 전에는 미국이 중국만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은 딱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8년 전에는 중국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경제만 견제를 하려고 했다면,
이 8년 후 이번에 재선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나라들과 관세 전쟁을 전면전을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국 이기주의로 당선이 된 트럼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도 뭔가 이익을 얻게 하려는 협상 전략 플러스 8년 전보다 더 심하게 중국을 공격하려는 속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속셈은 결국 예측일 뿐이고요. 여태까지 현상으로는 트럼프가 관세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 유예시킬게 하면은 시장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트럼프 입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철회되거나 또는 완화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 자체가 물건값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 물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세무사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세금의 효과를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이 물건값에 만약에 부가세를 20%로 높인다. 그러면 모든 물건값이 10%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을까요? 줄일까요? 당연히 줄입니다. 왜? 우리 소비의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물건값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못 산다는 얘기는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생산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그게 바로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는 결국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GDP죠. 국내 총생산, GDP가 낮아지는 거를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요. 그 GDP가 바로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생산도 안 해.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게 경기 침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됨과 동시에 물가가 지금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보통은 물가도 낮아지거든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관세 정책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일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왜? 관세로서 물가가 올라가고 근데 경기는 침체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 이렇게 강공으로 가면은 세계 경제는 당연히 침체될 확률이 높아지고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마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좀 완화시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시 하락 중 주목하면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 또는 미국 기준 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사실은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는 어떤 개념이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꼭 사야 되는 필수품들이죠. 필수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경기일 때 생필품 또는 경기 방어주들을 사는 것보다 그동안 우리가 사고 싶어 했던 종목들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네. 이 종목들이 다시 언제 반등을 할까? 라고 기다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이 시점에 그동안 우리가 사고 싶어 했던, 그러나 추세가 꺾이지 않아서 사지 못했던 그런 빅테크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경기 방어주들은 사실은 떨어질 때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함, 특히 포트폴리오 운영상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들 있죠. 펀드 매니저들은 사실은 워낙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수보다 더 빠지면 안 돼요. 펀드 매니저들의 펀드 운영 목표가 패시브적인 전략을 쓸 때는 딱 지수만큼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액티브적인 전략을 쓸 때는 지수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락할 때 액티브적인 전략을 쓰다가 지수보다 훨씬 더 빠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방어주도 좀 섞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만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경기 방어주를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는 별로 없어 보여요. 덜 빠지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미래의 기대 수익을 위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빠져있는 빅테크의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저는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시장에서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경제 유튜버란 말이죠. 이 신사임당도 재테크 채널이고 그래서 저는 경제 유튜버로서 나온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탄핵의 인용, 대통령의 파면이 주식시장의 호재냐 악재냐를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듣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팩트로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작년 최저점이 언제였냐면 12월 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나 거래소 지수를 본다면 거래소 작년 최저점이 12월 9일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코스닥의 작년 12월 9일 최저점은 이번 4월 달에 트럼프 관세 정책의 급락에서도 저기를 깨지 않았던 굉장한 급락이었거든요. 하루에 5%가 빠졌습니다. 12월 9일 날. 그럼 12월 9일 날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증시 안 빠졌었고 글로벌 증시 안 빠졌어요. 근데 12월 9일 날 우리나라만 5%가 빠졌거든요. 하루에. 그 전주 토요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재의 탄핵 심판을 가고자 하는 의결을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날. 그날 부결이 돼서 월요일 날 5%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날의 급락만 봐도 대통령이 파면되는 게 시장에선 좀 호재였고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되는 게 악재였나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파면이 되고서 주식시장은 한 2월, 3월까지 글로벌 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9일 이후부터 이번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 글로벌 대비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우리나라가. 유럽과 비슷하게. 미국보다 일본보다 대만보다 중국보다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강했던 나라는 유럽의 한두 나라 그리고 홍콩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했던 요인은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게 첫 번째였고요. 다른 나라보다 작년에 많이 빠졌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파면 때문에 그 재료 때문에 12월 9일까지 많이 빠졌는데 그 이후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안정을 좀 찾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에 대한 설명이지 대통령 파면이 우리나라에 더 역사적으로 뭐 좋은 것이다 아니다 라는 정치적 견해를 밝힌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지표나 차트를 보았을 때 국내 증시가 저평가인 상태인 건가요? 어느 나라의 증시가 저평가되었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의 변동이 꽤 크기 때문에 어떤 환율 상태이냐 또는 국내의 약간 정치적 불안 또는 남북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우리 국내의 문제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가 별도로 다른 나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작년의 경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1년 동안 미국 대비, 일본 대비, 글로벌 어느 나라 대비 우리나라의 지수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사실 작년에 평균값으로 한 10%에서 25%까지 1년 동안 상승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1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럼 그 갭이 한 3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30% 떨어질 만한 나라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어. 라고 판단을 한다면 좁혀지지 않겠죠, 그 갭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9일을 기점으로 좁혀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작년에 너무 과했나? 과한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 상반기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마도 하반기에 금투세 있죠. 금투세의 폐지 결정이 좀 늦게 났던 거. 그것과 12월 달에 정치 불안,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하락을 좀 더 부채질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경제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 불안 또는 금투세의 불안 때문에 급락을 했다면 회복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금투세는 폐지되었고, 대통령 파면은 또 다른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 두 가지 이유로 떨어졌던 건 회복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 야, 그러면 대통령 바뀌면 우리나라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왜?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도 글로벌 증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관세 그렇게 때린다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고 두 번째도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어질
금리 인하가 언제쯤 어떻게 시행이 될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환율, 네 번째가 저는 대통령 선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더 말한다면 뭐 북한과의 관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 1순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 2차 전지 업종은 바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분들은 야 그래도 좀 바닥 찍고 좀 올라간 거 아니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닥 찍고 좀 올라갔잖아요. 그 조금 올라간 게 과연 올라가기 직전의 그 저점이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진바닥, 가바닥 이런 표현도 쓰는데 진바닥이 진짜 바닥, 가짜가 가짜 바닥이에요. 그럼 가짜 바닥을 진짜 바닥으로 오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진짜 바닥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다 들어봤겠지만 1층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 1층, 2층, 3층 다 내려가서 이제 진짜 지하다. 그 밑에 땅굴이 있고요. 땅굴 밑에 지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2차 전지는 거의 뭐 지옥까지 온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2차 전지에서 가장 시총이 컸고 이미지가 강했던 종목이 에코프로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시총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상승 폭도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시면 역사적 최고점이 어디였냐면 2023년 7월이었어요. 금액은 주가는 58만 원 정도. 그러면은 저점은 어디였냐면 그 2023년 7월부터 2025년이니까요. 거의 1년 반, 2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거든요. 1년 반, 2년 동안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시점에도 저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저점은 진 바닥이 아니었고요. 무조건 가바닥이었고 전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어요. 언제까지? 2025년 4월 2일까지도 저점을 갱신했네요. 그러면은 오늘이 4월 녹화일 기준으로 4월 15일이죠. 그럼 이제 열흘 됐어요. 이제 열흘. 우리는 열흘 동안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1년 반, 2년을 떨어진 종목이 열흘 전 저점을 안 깨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상승 종목의 고점은 지나봐야 알고 하락 종목의 저점 역시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야의 문제인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간의 기준이 있고 상승 퍼센트의 기준이 있는데 기간으로 저는 일단 한 달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요. 최하 한 달에서 그 기간은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의 지금 87,000원의 저점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안 깼다. 그러면 이 87,000원이 바닥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되기 전에 다시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바닥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은 상승률이 높아져야 돼요. 87,000원에서 10% 상승보다 20% 상승, 30% 상승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바닥을 찍었다라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나 오른 다음에 사라고? 그럼 너무 손해잖아. 에코프로 BM이 지금 고점 대비 한 8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58만 원 대비 8만 7천 원이면 6분의 1, 7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럼 이거 종목을 보고도 공포를 못 느끼신다면 금양을 보시면 좀 더 공포가 느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점은 19만 4천 원이었어요. 19만 4천 원에서 얼마까지? 만 원까지 떨어지고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9만 4천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지는 20분의 1 토막이 나는 그 기간 동안 이게 바닥이야, 이게 바닥이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 가바닥이었고요. 진바닥은 이제 만 원에서 진바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를 드는 종목들이 금양처럼 다 거래 정지가 된다, 계속 빠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든 종목 이름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도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만약에 하락 추세를 접어든다면 바닥은 지나야 할 수 있고 그 바닥이 지나야 한다는 뜻의 의미는 기간이 좀 더 오래 지날수록 그리고 그 바닥 대비 상승폭이 좀 커질수록 정말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면 바닥을 찍은 지 한 두 달이 지나고 바닥 대비 한 25% 정도 상승했을 때 바닥 좀 지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사실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참 변덕스러운 움직임이 나왔죠. 자동차에서 사실 뭐 제일 대표적인 건 시총, 아까 제가 에코프로 BM을 보여드린 것도 그 종목이 나쁘고 싫어서가 아니라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갔었던 2차 전지 대명사인 종목이었기 때문이고,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사실 뭐 현대차를 보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현대차의 종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나오기 직전에 올라간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올라갔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현대차에서 트럼프 앞에서 막 기자회견을 했었죠. 우리 여기에다가 얼마 투자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니까 일단은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 현지에 투자라고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관세가 다 괜찮아지겠지? 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빠져서, 계속 빠졌어요. 왜? 그런 예외 사항을 안 뒀기 때문이에요. 예외 없어. 근데 계속 급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현대차 그룹주가 또 올랐거든요. 근데 그 오른 내용이 현대차가 뭐 장사를 잘해서 또는 열흘 전에 떨어진 이유가 장사를 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현대차에서 미국 법인 투자할 거야, 우리. 그러니까 오르고. 근데 또 트럼프는 야, 그렇게 해도 우리 관세 더 많이 안 깎아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고. 근데 또 자동차는 좀 빼줄까? 그러니까 오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고, 트럼프가 90일 동안 폭력적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 사실 반도체도 사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를 어떻게 할지 아직 뭐 결정나지 않았어요. 계속 말이 바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들은 최근에 가장 추세가 좋았던 방산주나 조선주는 미국에서 좀 필요한 업종들이니까. 미국에서 필요한 업종들인 방산주, 특히 조선주, 이런 애들은 관세 전쟁의 악재로 효과를 받았을 때도 잘 차트가 버텼던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악재가 되는 건데 그 말 한마디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금 자동차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반도체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트럼프가 아니고선 알 수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지금 해도 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가 올랐던, 아까 보여드렸던 2023년 7월까지 올랐던 데에는 사실 가장 큰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뭐 현대차가, SK하이닉스가 영업을 잘못하고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지금 2023년 여름 대비 지금 1년 반, 2년 동안 5분의 1, 10분의 1 뜨먹하게 난 게 그때보다 지금 경영을 5분의 1, 10분의 1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럼 왜 이렇게 올랐는지가 중요한데, 오른 이유는 저거예요. 미국의 IRA법 때문이거든요. IRA법이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전 정권, 트럼프의 전 정권인 바이든 정권 때 기후협약 이런 걸 사실 미국 주도적으로 할 때 그런 환경 문제를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급, 이런 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좀 환경을 보호하는 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게 태양광 같은,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던 게 2차 전지 배터리였는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엄청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는 끝없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정확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저 때가 너무 고평가가 됐어라고 되었던 것들의 가장 큰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임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당선할 확률이 높아지고, 나는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IRA법 다 없앨 거야. 그게 가장 컸던 겁니다. 그게 가장 컸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전기차가 한참 잘 나갈 때만 해도 유럽, 미국, 우리나라 각국들이 뭐 2030년까지, 2035년까지, 204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 이런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었거든요. 그런 법안들을 발의시켜서 심지어 통과시킨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점점 그 법안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야, 전기차로 다 바꾸긴 쉽지 않은데, 바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전기차가 다는 아닌데, 뭐 이런 결정들이 나오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35년, 40년까지 뭐 전기차 100% 전환은 사실 물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IRA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각 나라들이 전기차에 대한 우대 정책들,
보조금 정책들이 굉장히 완화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최초의 전기차 보조금 시대보다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의 정책들, 그리고 특히 미국의 IRA 정책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는 거라서 그것들이 반대급부로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하락률이 컸던 종목들이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잘 나가다가 움직임이 좋지 않게 됐었고, 그리고 또 뭐 IT 관련주들이죠. IT 관련주들.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2차 전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 이런 기술주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내조에는 보조금 폐지 정책, 이런 것들이 약간씩 수정이 된다면 뭐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문제고요. 단기적인 문제고, 결국은 그 산업의 성장성, 산업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는 로봇 산업 이런 쪽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AI, 로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엔비디아가 AI 때문에 오른 거고,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업체들 있잖아요. HD 현대일렉이랄지 LS일렉 이런 종목들도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른 거고, 그 전력들을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나스닥의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의 급락이 AI 관련 또는 빅테크 관련주들이 급락을 부채질했다면, 결국은 트럼프가 결자해주의 모습으로 어떤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으키게 했을 때 원래 잘 가던 종목들은,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하락기에서 결국은 방어주적인 성격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원래 잘 가는데 많이 떨어진 애들이 뭐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상화된다면 비정상이 정상화라는 얘기니까, 그럼 비정상적인 상황 이전엔 뭐가 좋았는데 결국은 성장 산업들,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산업들, 로봇을 중심으로 한 신사업들, 이런 쪽이라서 저는 그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3달 반 정도 지난, 그래서 올해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올해 SK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 3% 상승을 했어요. 3%. 그러면 이 3%의 상승은 많이 오른 거니, 많이는 아니지만 보세요. SK하이닉스가 3% 올랐죠. 올해 1년 동안. 거래소 지수가 딱 3% 올랐어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 평균값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대비는, 나스닥은 올해 1년 동안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3달 보름 동안 나스닥은 1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수가 일단은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럴 확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SK하이닉스 현재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은 거래소 대형주 중에 완전 역배열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완전 역배열은 아니지만 정배열도 아니고 애매한 이제 이평선이 무너지면 다시 원상회복하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는 위치를 반복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떨어질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나스닥 좀 안정을 찾고, 엔비디아 주가가 특히 안정을 찾는다면 SK하이닉스는 상승적으로 선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좋게 보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지금 사실은 웬만한 업종들, 업종 대표주들을 다 보면 우리는 몇 개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잘 오르고 있는 업종, 두 번째는 오르다가 떨어진 업종, 세 번째는 버티고 있는 업종, 네 번째는 역배열로 떨어진 업종. 대표적인 업종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도, 4월 달까지도 계속 오르는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은 방산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녹슨,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봐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뭐 평화를 해결할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걸 아직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가 탁 합이 맞으면서 업종 중에 가장 강한 업종은 방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으로 강한 업종은 조선주 정도가 될 거고요.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야 우리 한국에 조선업이 필요하잖아." 뭐 이런 멘트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방산주, 조선주가 가장 강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했는데 좀 떨어지고 쉬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기기 업종입니다. 전력기기 업종. 그래서 전력기기 업종은 왜 강했는데 떨어졌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빅테크들,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12%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올랐던 가장 큰 원동력은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져 버렸으니까 AI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전력기기 같이 하락 뭐 요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버티고 어느 정도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애들이 있어?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배열 종목보다는 정배열 종목이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종목씩 계속 신고가 갱신 종목들이 나와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탁탁 갱신해 준 종목들이. 최근에 나왔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ABL 바이오가 있고요. 1조 이상 큰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기에는 유튜브 채널이 대형이잖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최근 뭐 2조 3조짜리가 신고가를 쳤었고요. 펩트론,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도 역시 1조 이상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었고요. 알테오젠은 한 달 전에 나왔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신고가 치고 좀 조정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시총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 있진 않다라는 정도. 특히나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이거 다 1조 이상 종목들이에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같은 의료기기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특히 의료기기는 지금 가장 강한 또는 정배열로 버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배열의 대표적인 종목은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 문제죠. 10,000원짜리가 50,000원 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사야 되는지 50,000원짜리가 10,000원 된 역사적 신저가는 아니더라도 고점 대비만 5분의 1 토막난 종목을 사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꾸미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한 종목 몰빵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한 5 종목이나 8 종목 정도 사는 게 적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5 종목을 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5 종목 살 거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뭐 이런 반도체만 5 종목 또는 "나 2차 전지 나 1억으로 5 종목 살 거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체, 메코프로비엠, 메코프로, 뭐 LNF 그러면은 이거는 과연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냐의 문제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종목 수를 늘리는 이유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예요. 한 종목만 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 종목이 2배 나면 내 돈이 2배가 되지만 그 종목이 10분의 1 토막이 나면 내 자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 종목, 3 종목, 4 종목. 근데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면 지수 상승률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내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보다 좀 더 액티브한 성과를 위하는 분들은 종목 수를 압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종목은 안 되고 3 개, 4 개, 5 개, 7 개 요 정도에서 적정한 숫자를 정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억 정도 할 때 한 5 개에서 6, 7 개거든요. 그랬을 때 업종별 탑픽 종목을 선정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 난 그래도 방산주는 실적도 진짜 좋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젠가 오늘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여자로만 구성된 탐사선, 우주 탐사선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거기 뭐 여자들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부럽던데 뭐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뭐 "너무 뭐 희망을 느꼈어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굉장한 우주 탐사 시대를 개척하려고 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방산주가 만약에 그런 게 플러스가 된다면 앞으로 더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럼 방산주에서 한 종목. 그다음 야 신학개발 너무 좋은데 야 우리 살도 빼게 해 준대. 피부도 좋게 해 준대. 심지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약도 개발할 수 있대. 그러면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관련 제약바이오도 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 산업이 반도체인데 SK하이닉스를 포함한 HBM 관련주들은 또 오를 것 같지 않아? 그럼 반도체 관련주 하나. 야 세계의 빅테크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룹주들도 다들 로봇 사업을 진출하고 있어. '아 로봇 사업은 진짜 성장 산업인가 보다.' 그럼 로봇 사업
하고 있는 로봇 관련돼서 한 종목. 이렇게 업종을 한 5개 정도 선택을 하고 그 업종에서 탑픽 종목 한 종목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사실은 저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 떨어진 2차 전지, 또는 잘 버티는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제일 산업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한 종목씩 선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로봇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로봇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도 대내적으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미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작년까지도 빅테크들이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선점하려고 하는 분야가 첫 번째가 AI고요. 두 번째가 로봇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AI보다 로봇에 훨씬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한 2천억, 2,500억짜리가 4조, 5조, 20배가 올랐죠. 그러면서 LG도 로보스타, SK도 유일 로보틱스,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심지어 아직 비상장 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로봇 관련 사족 로봇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름을 알 텐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로봇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그룹들이 로봇 사업에 이미 진출을 했고, 기술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사업을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하고 로봇 관련주를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대기업들은 성숙 산업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면은 결국 그 기업은 앞으로 성장성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곳 플러스 새로운 전략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업종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진출하기 좋은 업종이 로봇인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로봇 이외에 더 큰 성장이 나올 파트가 AI 그리고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AI의 기술이나 이런 성장 속도가 사실 약간 후발주자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 이 정도의 기술력을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쪽이 있는데 자율주행 쪽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1, 2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이 되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와야지, 전기차 다음 단계가 자율주행인데요. 아직 전기차 시대도 바로 올 것 같지 않고, 또 전기차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많은 법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수록 굉장히 많은 비판을 직면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미 선전 효과를 누리고 있는 AI 또는 아직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법안이 필요한 자율주행보다 로봇 산업은 눈앞에 거의 다가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양대 산업인데요. 반도체에서도 이미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산업용 로봇이 점점 발전하면서 서비스용 로봇,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접했어요, 실생활에서. 로봇 시대가 언제 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이 놀라면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 서빙하는 로봇을 본 게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식당을 갔는데 요만한 키의 한 1m 되는 키의 높이의 머리에 쟁반을 이고 있는, 그 쟁반에 음식이 담겨 있는데 5번 테이블로 가고 4번 테이블로 가고 주방으로 가고 하더라고.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역도 지나가는데 커피 기계가 커피기계 커피를 타더라고요. 그 안에 사람이 없어. 무인 점포야. 커피기계가 커피를 타요.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 치킨 로봇이 치킨을 굽고 있습니다. 손도 안 뜨겁고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최근에 봤는데 한 2달 전에 봤거든요. 역삼동 뒷길에서 배민 로봇을 봤어요. 배민 로봇. 음식을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길거리 방지턱도 막 넘어요. 사람들 오면 피해 다니고 차도 피해 다니고.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그런 서비스형 로봇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로봇이 필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해요. 사람과 같은 감성 로봇. 사람과 같이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런 로봇이 생기면 인제 퍼스널 컴퓨터 PC 시대에서 퍼스널 로봇 뭐 PR이라고 할까요? 퍼스널 컴퓨터가 PC라면 퍼스널 로봇은 PR이 되겠죠. 퍼스널 로봇의 시대가 당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이족 보행 로봇을, 사람 같은 감성 로봇을, 말하는 로봇을, 사람의 편의를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산업용 로봇은 지나갔고 거기서 서비스용 로봇의 시대이고 한 단계 이제 나아가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삶에, 우리 집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실 때 종목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오늘 사실 아까 이미 앞부분에서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은 탑다운 분석으로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떤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지 할 만한 시기인데 그다음에 볼 게 업종. 지금은 뭐 방산주가 워낙 좋은 위치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2차 전지 언젠가 반등하지 않을까? 로봇이 신산업이니까 좋지 않을까? 그게 인제 업종 선정이에요. 그럼 탑다운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지수 분석, 업종 분석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인데요. 내가 로봇 관련주를 사고 싶어. 근데 로봇 관련주 한 30개 있던데 그 30개 중에 뭘 사야 되지? 비교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올해 우승팀이 어딜까? 그러면 저도 야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투수력을 비교하고 타율이나 이런 타자력을 비교하고 또는 뭐 내야진을 비교하고 외야진을 비교해서 투수력이 얘네가 1 등이야. 근데 타자도 얘네가 1 등이야. 그럼 거기가 우승팀이겠죠. 근데 투수력이 여기가 1 등인데 타자는 여기가 1 등이야. 야, 이거 투수가 더 중요해? 타자가 막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주식을 비교할 때요. 2 종목을, 3 종목을, 4 종목을 비교할 때 제 기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는데요. 저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3 가지가 좋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른다. 2번째는 차트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른다. 3번째는 재료가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른다. 그러면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이 주가가 잘 오르겠네. 그래서 이 3 가지를 저는 다 분석을 해서 종합 점수로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제가 사실은 차트도 많이 말씀드리고 뭐 선물 옵션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뭐 기업 가치 분석도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냥 단기 매매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저를 처음 본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무사 필드 경험도 한 15년, 10년 이상 했고요. 지금은 필드로서 하진 않지만 뭐 자격증 공부 또는 필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중에 누구보다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다고 자신을 하죠. 재무제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일단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재무제표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정도를 보면 되는데요. 사실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저 정도 보실 수 있다면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과 비교해서 괜찮은지.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좋은데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안 좋을 때는 장부상에는 이익이 나는데 현금은 안 들어왔구나. 별로 안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아시는 분들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표까지 보면 좋지만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계학적으로도 대차대조표가 중요한 시기는 50년 전이었고요. 지금은 손익계산서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결국은 손익을 나타내는 표잖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크게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지 또는 영업이익률이 높은지.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에서 사실은 크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3 가지를 보는데요. 성장성은 영업이익이 성장하는지 또는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거기서 성장성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성장을 하는 회사야 이렇게 찾아내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내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높은 건데 이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기업은 2천 종목 중에 10개의 손가락 안에 들고요. 30%가 넘는 종목도 100종목이 안 됩니다. 20% 넘는 종목은 좀 100종목 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률을 보셨는데 5%? 너무 낮은 거예요. 10%? 적당히 나네. 20% 넘어? 많이 나는데 30% 굉장히 많이 나는데 40%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찾을 때는 영업이익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찾을 때는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볼 때,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보다 대차대조표가 안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차대조표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는 부채의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자본분의 부채. 만약에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라면 부채가 더 많은 거잖아요, 자본보다. 그러면은 언젠가 이자 비용 때문에 또는 원금 상환을 못해서 부도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은 안전하지 못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을 통한 이익성, 매출액 증가율을 통한 성장성, 부채 비율을 통한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기업을 저는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나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차트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는 올라가는 차트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차트죠. 내려가는 차트가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차트. 두 개밖에 없냐? 아니, 하나 더 있어요. 고점과 저점을 박스권을 반복하는 차트. 그러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반복할 때 단기 매매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박스권의 저점에서 사서 박스권의 고점에 파는 거죠. 요거는 하루 이틀짜리 단기 매매로 쓸 수는 있는데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인데 9,500원과 1,500원을 한 두 번을 왔다 갔다 했어. 이거는 9,5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면 10%를 그냥 먹네? 9,500원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1,500원에 올라가요. 10% 이익 났잖아요. 그럼 내 돈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됐죠. 야, 이건 몰빵해도 무조건 10%씩 먹는구나. 다음번에 9,500원에 샀어요. 그럼 1,500원에 가야 되잖아요. 9,500원에 산 게 8,500원이 됩니다. 7,500원이 되고요. 6,500원이 돼요. 손절매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그분은 박스권 매매밖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원상회복이 될 텐데 왜 안 되지? 뭐 그러다가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니까, 매매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매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추세 종목이라고 해요. 올라가는 추세의 종목을 상승 추세 종목, 내려가는 추세의 종목을 하락 추세 종목. 근데 추세라는 뜻이 한자로 또는 영어로 트렌드인데, 추세, 트렌드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상승 추세는 뭐예요?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 하락 추세는 내려가는 힘이 있는 종목.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상승 추세 종목을 선택해야죠. 왜? 그 종목은 여전히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볼 때 상승 추세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 추세 종목을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시죠. 왜? 상승 추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비싸진 종목이에요. 하락 추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싸진 종목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소비를 먼저 했거든요. 소비의 기본이 뭐죠? 친구보다 내가 싸게 사는 거. 백화점에 똑같은 100만 원짜리 옷을 사러 갈 때 50% 할인해서 50만 원에 사면 득템, 절약. 심지어 라벨을 뜯지도 않은 새 옷을 당근마켓에서 70% 싸게 사면 득템, 절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싸게 사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 가면 어머니가 콩나물을 사면서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500원어치 더 달라고. 근데 심지어 더 달라는 거는 어린 마누 덜 창피했는데, 뭐 생선 3마리에 뭐 500원 뭐 그 당시에 뭐 1,000원 이렇게 써 있으면 아유 1,000원이야 800원에 줘요. 이렇게 깎고. 저는 어린 마음에 되게 막 창피했는데, 뭐 어머니의 마음은 그때 뭐 우리 집안 살림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는 싸게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그게 발동이 되는 거죠. 내 친구보다 싸게, 어제 산 사람보다 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 투세 종목을 선정해야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를 안 하면 성공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왜냐? 10명 중에 1명 성공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을 한다면
다 성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는 10명 중에 9명만 성공해. 그 9명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락 추세의 종목을 삽니다. 왜? 싸게 사게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 상승 추세의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땐 저는 가장 크게 그 세 가지로 봐요. 비추세냐? 비추세는 단기 매매는 하기 좋지만 추세적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어. 그럼 추세적으로 승부를 볼 땐 하락 추세 종목보다는 당연히 상승 추세의 종목을 사야 돼. 그래서 저는 좋은 차트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짧은 이 질문과 대답 속에 뭐 한 5분, 10분 내로는 좋은 차트는 상승 추세 종목이야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차트를 예를 들을게요. 사실 제가 말로만 이렇게 드리면 에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도 뭐 차트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차트 공부를 안 하는 조카한테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럼 오히려 조카가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차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차트 공부를 시작도 안 하셨거나 또는 엉뚱한 포인트들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차트 공부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코스피 200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차트들이 좀 망가질 때가 있어요. 일부 세력들 또는 급한 재료들에 의해서 막 하한가 상한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차트가 망가져요. 근데 대형주들은 차트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로 차트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코스피 200을 추천해 드리고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게 상승 추세일까요? 아닌데요. 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몇 달 동안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얼마에서 얼마? 5만 1,000원에서 5만 8,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몇 달 동안은 박스권. 근데 길게 보면 상승 추세. 그럼 긴 호흡으로는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좀 상승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 짧은 호흡으로는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네. 자, 그러면 야, 그런 종목들만 있어? 뭐 상승 추세는 없어?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조선주나 방산주가 상승 추세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상승을 하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 되겠네요. 또는 HD 현대중공업 계속 상승을 한 상승 추세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락 추세의 종목들은 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네요.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지금도 연중 최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었죠. 하락 추세의 종목. 기아는 어떨까요? 역시 하락 추세 종목이겠죠. 이평선도 역배열로 전환했고 최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하락 추세의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을 매일매일 클릭을 해보면서 얘는 상승 추세야, 얘는 비추세야, 얘는 하락 추세야, 세 가지로 구분하는 법을 일단 공부하세요. 이거는 누구한테 가르쳐 줘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더 이론적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보듯이 그림 감상을 하듯이 딱 클릭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네, 상승 추세. 내려가고 있네, 하락 추세. 옆으로 왔다 갔다 하네, 비추세. 어떤 종목이 좋은 거라고요? 상승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서 어찌 보면 좀 가벼운 내용들,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너무 어수선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여기 워낙 유능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올 테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은 데이터로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이고 제 경험을 많이 섞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직접 투자자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투자자라는 얘기는 하나의 데이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시장 전체의 힘을 느껴야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저쨌든 트럼프의 입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어떤 데이터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걸 처음부터 인정을 해드린 거고, 그럼 트럼프의 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예요. 금리 인하 시기인데 아직 올해 들어서 좀 트럼프가 관세 정책 쓰면서 FOMC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는 금리 인하 하라고 거의 압박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관세가 물가를 올릴 텐데 물가를 올리면 어떻게 금리를 내려? 뭐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게 아니고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좋아요. 왜?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많이 올라가면. 그런데 관세 때문에 금리도 내리고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는 엄청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세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분명히 김정은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네 번째는 6월 3일 날 있을 대선이 평화롭게 어떻게 대선까지 잘 가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이 정도가 지금의 변수고요. 이런 변수들, 이런 변화무쌍한 시기에 특히 뭐 환율 말씀은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생략을 했지만 환율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1,500원 넘을 것 같다가 1,400원 내려갈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변화무쌍한 시기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누구의 말 한마디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귀로 이런 교육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서로 말을 하면서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했던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기자, 대배우의 연기자한테 언제 연기자가 가장 잘 돼요? 이거 실제 제가 들은 거예요. 윤여정 선생님이 무릎팍도사에 나갔을 때 언제 연기가 제일 잘 돼요? 돈 없을 때 했던 연기가 제일 잘 됐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주식이 잘 나가고 막 계좌가 잘 될 때는 공부할 생각이 안 나요. 왜? 오늘 수익 난 돈으로 술 먹으러 다녀야 되고 백화점 가서 뭐 사야 되잖아. 근데 떨어지잖아요. 돈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 콕 박혀 있어 갖고 '앞으로 어떡하지? 공부나 하자.' 그때 공부가 진짜 공부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올해 들어서 한 3월 달까지 되게 장이 좋았다가 4월 달에 급락을 해서 좀 많이 상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 말 믿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